저희 언론의 선배들, 박은식 선생, 송진우 선생 같은 언론의 선배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시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저희 편집회 초청 토론회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것처럼 지자체가 1억 원 이상의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을 봤는데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엄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저희 편집인협회 사상 최대 패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신 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양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편집인협회장 서양원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40일이 지나갑니다. 늦었지만 우리 서로 복 많이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집인협회가 올해 첫 초청 포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2023년 첫 연사로 나와주신 윤석열 정부의 경제사령탑 추경호 부총리 감사합니다. 우리 추 부총리께서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모시고 아부다비 가서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하셨고 다보스 포럼에 가셔서 글로벌 연사들과 다양한 경제 협력 문제 등을 얘기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편집인협회는 오늘 추 부총리로부터 위기의 한국 경제 역동성 회복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얘기와 함께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 부총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1960년 대구 달성군에서 태어나셨고요. 개성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총괄국장 MB 물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저 금융위 사무처장,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달성군의 의원으로서 재선을 하셨고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을 하시다가 윤 정부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일하면서 일찌감치 경제부총리로 낙점을 받았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부총무도 하시면서 의원들이나 당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분들의 생리를 잘 활용해서 정책을 잘 펴시는 아마 역대 부총리 중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언론에 대한 오픈된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국민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민주당 주도의 징벌적 손해배상법 추진 때 추 부총리께서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셨는데 지금 김기현 후보와 함께 언론 자유를 지키는 저희를 포함한 언론 단체장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많은 아이디어와 공조를 통해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언론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일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것 기억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 정부의 성패는 경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역동성 있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그 과실을 국민들이 넉넉히 잘 나눠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추 부총리께서 이에 대한 명쾌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고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로 가장 많은 우리 편집인협회 토론자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조정 SBS 보도본부장님 감사드리고 토론에 응해주신 편집인 및 경제 에디터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편협 포럼을 통해서 입체적인 정책 분석과 함께 훌륭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의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오늘 또 금년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대표 언론인들 모임인 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저희인데 또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많은 문답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우리 경제 상황, 정책 방향 그리고 필요하면 최근 이슈에 관해서 혹시 관심 있는 사항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사실은 대외 여건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복합 위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많은 국가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흔히 작년에 대표적인 표현이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글자로 요약하면서 정말 위기다, 괜찮을까 이 걱정들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월 10일 정부 출범 직후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부터 바로 그날 당일 우리 기획재정부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비상한 그런 업무 체계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경제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일하는 거하고 성과 이것은 물론 괴리가 있고 특히 국민들께서 그동안에도 어려웠지만 특히 이 복합 위기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스리고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발끈 동여매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보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상황 속에서 물가는 상대적으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럽, 미국 등의 9%, 10% 물가고 유럽은 여전히 8 내지 10%의 물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로 조금씩 수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지난해 7월에 6.3% 소비자 물가가 피크를 친 이후에 서서히 안정되고 지금은 이제 5% 초 수준의 물가입니다. 12월 말에는 5.0에서 1월 달에 5.2인데 전반적인 물가 흐름은 현재 상방 압력이 초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5%에서 아마 상반기 중에 4% 수준의 물가를 보게 될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서 특히 후반부로 가면은 3% 물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전체는 한 3.5% 물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률도 어렵기는 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은 2.6%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대개 2% 안팎이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그런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걱정이 많았던 9월, 10월 이경이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 자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환율이 1,440원을 육박하면서 곧 1,500원, 1,6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또 IMF 위기처럼 또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환율은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1,220원에서 지금 1,250원, 60원 그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이 한 150원 내지 200원 가량 다시 내려옴으로써 비교적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시장도 흔히 말하는 속칭 레고랜드 발 우리 금융시장 불안, 자금시장 불안이 있었다 하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50조 플러스 알파 등 여러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여러 가지 회사채 금리나 CP 금리 등을 보면은 자금시장은 굉장히 안정된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우량 회사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수요도 있고 한데 비우량 회사채, 비우량 회사들의 자금 조달까지 완전히 온기가 확산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온기가 서서히 퍼지면서 지금 자금 시장도 그 불안 요인에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조금씩 수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대내외 불안 요인이 그대로 있고 아직 불확실성도 크고 역시 금융시장 등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도 저희들이 이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아직 그런 상황이 금년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 안정,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IMF 수석 부총재가 다녀갔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의 면담을 통해서 한국이 금융, 외환 시장 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하고 튼튼하다. 그리고 재정 통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에 일관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잘 대응을 해왔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있어서도 상반기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세계 경제 회복, 특히 중국 경제 반등 등에 힘입어서 한국도 하반기로 가면은 경제 모습이 상반기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물가 안정에 역시 중점을 당분간 둬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이 모든 취약계층 민생 안정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기조를 흐트릴 수 없다. 다만 이제 한 해로 가면은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5%에서 연말 가면은 평균 3.5%에 3% 물가로 저희들이 이행할 거로 큰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재 좋지 않은 것은 물가를 잡고 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둔화 문제가 이제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 운영을 하면서 물가 안정 기조는 확고히 해 나가되 이제는 서서히 가면서 경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거시 정책을 물가 안정 그리고 또 경기 둔화를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는 그런 정책의 조합을 저희들이 유연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물가 부담이 더 크고 경기도 상반기에 굉장히 좋지를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가면서 저희들이 한정된 국가 재원이지만은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상반기에 경기의 침체도 좀 방지를 하고 그다음 물가도 수속해 나가는 그런 정책 조합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경기의 돌파는 역시 수출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출 투자를 위한 여러 정책을 굉장히 강화해 나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가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동안 부동산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그리고 일정 부분에 부동산 시장의 조정 과정은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정 과정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타나면은 결국은 그 시장이 또 적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부분에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이따 질문도 혹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여러 이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난방비 부담 등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역시 공기업의 적자 문제 또 국제 에너지 가격 문제, 국민들의 부담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살펴가면서 저희들이 적정한 조합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경기적인 흐름도 있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우리 구조적인 경쟁력의 약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체력을 더 키우고 실력 있는 경제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우선은 이 활력 있는 경제, 오늘도 역동성 있는 경제 말씀을 주셨는데, 역동성 있는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결국은 이것을 끌어가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는 저희들은 민간이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실력을 키우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 혁파이고, 또 국가 기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열고 또 세계 선두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R&D 지원, 그리고 필요한 정책, 금융 지원 등등에 관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수출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챙기고 있고, 금년부터는 또 그것과 함께 제가 수출 대책회의를 장관급으로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수출 대책회의를 운영을 하고, 또 각 부처에는 책임감도 지정하고 등등 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좀 걸 예정입니다. 결국은 어려울 때 위기를 돌파해내는 그 동력은 우리가 수출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해오던 정책입니다만은, 새로운 성장 산업, 미래 먹거리를 열어나가기 위한 신성장 4.0 이런 정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제 우리 R&D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들, 지금 우리가 3대 개혁으로 한다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좀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 우리의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이 대개 유럽, 미국 등, 미국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만은, 이런 국가들이 한 70%, 또 미국 등에 비해서는 60%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시장의 유연성이나 시장의 이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고, 아니면 우리의 실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여러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우리가 강도 높게 해야 이 경기적인 이 사이클이 설사 지나더라도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우리의 복지 문제 등도 뒷받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대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역시 인구, 기후변화, 또 지방 시대를 여는 지역 발전, 이런 문제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단어 중심으로 화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얘기는 오늘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가면서 또 추가로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부장 사회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원례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그 보도국장을 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SBS 보도본부장으로 일하게 됐고요. 늦게 편집인협회에 합류하게 돼서 한번 인사를 다시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옆에 모신 추경호 경제부총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15년 전에 파리 특파원을 했었는데, 당시에 추경호 부총리께서 그 OECD에 나와 계셨습니다. 나와 계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던 시기였고요. 기억하자면은 유로 환율이 1,900원, 2,000원까지 치솟는 굉장히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였습니다. 당시에 아마 부총리께서 국제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오늘 큰 국가 경제를 이끄는 일을 맡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인연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많은 분이 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정도 내에 많은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가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질문 미리 내주신 것 조금 축약하셔가지고 한 분씩 좀 질의응답을 짧게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의응답은 질문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좀 묶어서 거시경제, 미시경제, 부동산, 수출입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질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제가 그 분야를 좀 묶어가지고 질문 기회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 돼가지고 답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쪽에 질문을 주신 우리 위원부터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거시경제 질문하라니까 사실은 거시 잘 모르는데요. 물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예. 이달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난방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중산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 나오게 되면 과연 재정 요령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야당에서는 또 30조 원 추경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에 대한 어떤 난방비 지원 방안,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부담이 커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뒷부분에 말씀부터 드리면은 이 정부가 연초에 난방비 문제, 특히 설 지나고 걱정이 많아서 바로 취약계층 중심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정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대거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요금을 또 할인폭을 대거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에 일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번 발표 이전에도 금년도 예산에 사실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지급액을 계속 대폭 늘려야 되겠다, 단가를. 왜냐 그러면 공공요금 계속 오를 걸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스요금 등이.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대폭 올렸고 또 금년 1월에도 요금 할인 폭을 50% 이상, 그러니까 1.5배로 할인을 더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왕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설 지나고 실제로 12월 실제로 사용한 난방이 이제 1월달에 많이 고지서가 나오고 그 2월에 특히 2월 초에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굉장히 두텁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중산층에 관한 문제도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은 중산층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커버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관계기관 등과 현재 검토를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직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요금을 결국은 가스 요금이든 전기 요금이든 조정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와 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중산층의 이 부담을 어떻게 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를 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 중이다. 그래서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계속 검토 논의 중이다 하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에너지를 1차 에너지 경우에 90% 이상을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스 요금이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21년, 22년에는 뭐 한 10배 가량 올랐고 21년, 22년만 해도 벌써 한 서너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방법은 하나는 가스를 수입하는 그 가스공사의 수익성의 문제, 즉 재무의 문제, 즉 그들이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아니면 이것을 가격으로 반영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그걸 또 감당하게끔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도 아니면은 그럼 국가 재정에서 지금도 아시다시피 약 한 60조 빚 내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저는 제일 후자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재정에서 가스요금 올려놓고 지원하는 것은 그건 조삼모사다. 차라리 그 걱정이 있으면 공기업 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전을 하든지 하지, 요금 올려놓고 국민들한테 뭘 다시 지원하는 거, 그 방식은 오히려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이 에너지가 우리가 전적으로 수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화 노력 없이 그런 식으로 가서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나 절약 쪽으로 일관되게 유도를 해야 된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격 기능을 통해서 반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 적자 문제, 그리고 가격 부담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현재 정부의 방침은 이 시간을 두고 단연간에 걸쳐서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조금 감내할 수 있는 진폭 시기, 이거를 이 조합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이 적자를 또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이런 조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적자 문제냐, 국민들의 부담 문제냐, 아니면은 우리가 효율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 조합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국민들께 협조도 구하고 또 일정 부분 공공 부문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정 기간 감당해 나가면서 풀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3고 이슈 부분에서 한국 경제가 계속 고비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긍정적으로 잘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이제 위기가 그 실물 부분으로 좀 전이가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관련해서 그 국회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법안은 뭐가 있는지 한 3개 정도로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도 있는데 또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은, 그 지난번에 아부다비 가셔서 그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투자할 부분은 정해지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투자 수익률 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 구도는 여소야 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또 중요 정책은 대개 법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은 마무리가 돼야 그때부터 제도가 시작이 되고 정책 변화가 시작되고, 그게 또 시장에서 그 효과가 내는 데는 역시 시차가 있을진데 아직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경기 회복 관련해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뭐 크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국가 전략 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 공제,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지난해에 비해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특히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제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임시 투자세 공제 제도,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 등에 대한 이 세액 공제 등을 대폭 확대한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1월 달에 국회가 있는데 이번 2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여야 의원님들 찾아뵙고 열심히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사실은 국회 문턱을 넘고 저희들은 소망컨대는 저희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법안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국민 대다수가 걱정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면은 좀 새 정부의 정책을 믿고 한번 해보도록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 3년쯤 뒤에 그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사실은 바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께도 그렇게 한번 믿고 좀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만은 현재 국회 열심히 이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재정 준칙, 국가재정법 등입니다. 재정 준칙은 사실은 여야가 없는 법안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부든지 간에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국가 근간인 건전 재정 기조는 어느 정부든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각자 또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 안에서 활용을 해야지, 건전 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면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나 아니면 세계 많은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여야 의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왜 여당에서 이 법안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오히려 반농 반진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빨리 재정 준칙을 마련해 놓고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 국회 스스로, 정부 스스로도 스스로를 제어하는 이러한 준칙 법안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관련해서 주 52시간의 소상공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금년에 유예 기간을 뒀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현장에서 시행이 굉장히 어렵다. 소상공인들 30인 미만의 이 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더 두자, 이렇게 했는데 지난 연말에 마무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장시간 근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근로 시간은 계속 좀 줄여 나가야죠. 그러면 현장에서 현재 사업체 등에서 소화가 되질 않으면은 이것은 그 업체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도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협조를 좀 구하고, 또 부동산 관련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또 세제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신속히 적극적으로 좀 협조 통과시켜 주시면은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 유치, UAE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 분야가 확정이 되느냐, 큰 틀에서는 그때도 제시를 했지만 뭐 원전, 방산,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미래 첨단 분야 등등 여러 분야들이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UAE와 투자 협력에 관한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고위급 그리고 실무진 협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UAE 투자가 자선 자금이 아닙니다. 저기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 국부 펀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런던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거기 포진하면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UAE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에도 도움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이것이 제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화를 할 때 UAE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또 수익률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 도움되고 우리도 세계 시장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를 계속 협의하면서 서로 정해 나가야 될 영역이다. 뭐 투자 수익률은 그 사업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현재 좋은 사업,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함께 투자해서 또는 UAE가 단독 투자해서 좋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뭐 현재 투자 전에 확정된 수익률이나 뭐 등등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도 없고 그런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춘열 세계일보 논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이 물가랑 이 성장 사이에서 그 균형을 찾는 이제 많은 고민을, 뭐 물론 어려운 일이고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 거시 정책의 운영을 갖다가 물가 안정과 경기 둔화를 좀 방지하는 그쪽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책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하나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하는데 이 그 기재부는 이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공요금 인상 부분 그리고 또 이 금융위는 금감원이나 여기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이런 조정 압력 그게 뭐 창구 지도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금리가 물가를 잡는 효과 자체가 이게 상충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가 이게 1월 물가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월에는 이제 환율이나 유가는 안정이 되는 상황인데도 5.15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금리는 한 작년부터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물가 인상 자체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의 어떤 그 기대 심리가 만연해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정책이 아주 좀 무차별적인 인상 압력으로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떤 거시경제 운영의 어떤 그 방향성 그런 조정들이 지금 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한은과 이 금융위와 기재부 간의 이런 정교한 정책 조합을 늘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효과를 보면 굉장히 오히려 더 물가와 성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물가는 굉장히 더 오래 갈 것이고 경기도 좀 살아나기도 좀 힘들 것이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금융위가 나서서 그 경로를 갖다가 지금 완화 또는 막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부총리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회가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금리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뭘 이렇게 하면은 자꾸 정부가 자기 방어를 한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IMF 수석 부총재 얘기를 드렸습니다. IMF가 최근에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재정 금융 정책이 일관성 있게 조화롭게 잘 하고 있다 하는 게 평가. 그건 공개적으로 뭐 그쪽에서 발언한 거다 하는 말씀을 우선 간단히 드리고 제가 그 조율 정책 조율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셨겠지만은 저희들이 한은 총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지난 그 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만은 지난 10월부터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서 금융시장, 국내외 금융시장, 그다음에 대응 이런 거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 바로
지난주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정책 조율에 있어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들이 너희 모인다고 해서 잘하느냐, 이거는 뭐 일단 변론일 수 있는데, 그에 관해서 늘 모여서 국내외 상황 점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늘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대응을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금통위가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10분 존중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자, 여기에 관해서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 관해서 여러 조율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리도록 금년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이제 아시다시피 금리 정책은 그때 바로 나타나는 게 시차를 두고 쭉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금년까지 나타날 텐데, 어쨌거나 작년에는 물가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물가 안정시키는 게 컸기 때문에 금리 정책이, 해외도 빠른 금리 인상이 있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죠. 금년에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아직은 물가의 상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선수를, 이 두 가지를 적정히 조합을 하고, 만약에 물가 안정 기조가 더 일찍이 확고히 간다면 그때는 이 모든 정책, 거시 정책을 경기 쪽으로 턴을 시켜야 된다. 지금은 그 사이에 조합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구조고, 연초는 역시 물가 안정이다. 그리고 물가가 5.0% 두 번 가다가 1월 달에 5.2%를 갔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부분이 있고 뭐 계속적으로 오르는 서비스나 외식비 등등의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1월에 한파 문제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농작물의 또 수급 불안 등이 있었고, 그래서 2월 달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2월 말까지 가야 물가 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대단히 큰 변화는 설사 없더라도 3월, 4월, 5월 가면은 확연히 물가에 대한 수치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금년 한 해의 물가 흐름은 계속 하향 기조로 큰 틀에서 갈 거다. 물론 뭐 개별 한두 달에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상반기에 특히 작년 4, 4분기, 금년 1, 4분기에 실물 경제가 굉장히 좋지를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639조, 640조 예산 틀 안에서 이거를 경기 전체도 보면서 어떻게 집행에 조절을 해 나갈 것이냐, 이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금년 1, 4분기 중에 경기가 워낙 좋지를 않기 때문에 기왕에 편성된 640조를 상반기에 좀 더 조기 집행해서 많이 경기가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재정 부분에서 받쳐 나가면서 물가 관리, 경기 관리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등에서 예금 금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에 당시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려서 자금을 전부 은행으로 빨아들여서 자금 시장 전체가 교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예금 금리, 과다한 예금 금리를 경쟁을 통해서 자금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시장 안정 차원에서 금융권하고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물가 안정 기조를 계속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그런 시기고, 금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와 경기를 함께 보면서 조합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된 당국 간에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조율하고 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균열 등 갈등 또는 엇박자 등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한 4분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좀 짧게 중복되는 거 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의 그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그 애정은 남다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연초에 그 반도체 세제 강화 방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세액 공제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과 부총리님의 생각이 좀 충돌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 반도체 세제 강화에 따른 그 세법 강화 방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법안은 지금 국회에 가 있고 이번에 2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에 많은 지금 설명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국회에서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때 저희들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2%에서 25%, 22%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8월 달 9월 초에 국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전이 마무리가 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낮추는 그 법인세 개정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법인세 3% 포인트와 그때 국가 전략기술 그 반도체를 포함하죠. 투자세 공제를 믹스를 시켜서 금년 초반에 투자 심리 위축을 조금 보강을 하고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나섬으로써 경기 좀 진작하는 효과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낸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되지를 못하고 최고세율은 1% 포인트만 줄게 됐고 저희들이 그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2월 달에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필요하면 그 두 개를 믹스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법인세를 낮추는 안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저희들이 당초에 8% 반도체 법인세를 했죠.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일부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세 공제를 25% R&D에 관해서 예를 들어 저 대만 등 외국에서 R&D 투자에 관한 이 세액 공제를 일반적인 투자세 공제와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일반 투자세 공제가 25%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을 하면서 그거는 R&D에 관한 것이고 R&D는 우리가 30 내지 50% 정도 R&D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반도체 투자 그 자체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8%까지 간 것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곳에 문제가 있었고 제가 12월 달에 그때 임시투자세 공제 등 여기에 관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한쪽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갖고 내부에서 일부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던 와중에 법인세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반도체 유치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이런 정책,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여전히 투자세 공제 등이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또 이 높은 수준에서도 이걸로도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계속 초격차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차제 더 나가자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12월 27일 날 우리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도 현재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 결심이 있으면은 별도로 소개해드리겠다. 한 게 12월 27일이고 거기에 12월 30일경에 대통령께서 이 반도체 이제 곳곳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차제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믹스시켜서 1월 3일 날 더 확대된 그런 반도체 투자세 공제의 이 개편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대통령께서는 뭐 취임하시면서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해 오셨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나 투자 확대, 지원 확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께서 좀 더 정책 의지를 강하게 실어서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사한 질문을 우리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께서 하셨는데요. 보충 질의하실 게 있나요? 네. 원래 질문은 이 반도체 산업 지원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두 번 비슷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이제 궁금한 게 반도체 이 전쟁에서 이 세제 지원이 굉장히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인데 기획재정부가 좀 소극적인 거 아닌가? 당초 그 안을 대기업 기준 세공제율을 6%에서 8%로 고작 2%포인트 올리는 이러한 처음에 그렇게 아마 세수를 고려한 거 아니냐 해서 소극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도 정확히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있고요. 그다음 그래서 대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어저께 그저께가 뉴스를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건데 그 중국 수출을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은 1월 달에 127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난 뒤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수출 진흥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방안 중에 하나가 1월에 이제 반도체하고 중국 수출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수출을 굉장히 늘리겠다 이런 방안을 하나로 제시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한 25% 가량 되다가 작년에 22.8%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 가야 된다. 중국의 어떤 보복이라든가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시장을 다변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기획재정부의 주요 안은 중국 수출을 다시 늘려서 우리 수출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딜레마를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야 된다는 그거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려가야겠다, 당장 늘려가겠다 하는 거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걱정, 같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드립니다. 1월달에 무역 수지가 127억 불 적자인데 중국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1월달에 이렇게 줄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로 하면 하나는 역시 이 에너지 이 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 하강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역시 중국이 봉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1월달에 저희들이 접근을 못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봉쇄는 뭐 계속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이 이제 지금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럼 저 중국의 거대 시장을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높여서 이 문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둔한 짓이죠.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은 저기에 상당 부분의 우리 시장을 열어야 된다 하는 차원입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더 높이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이 수출이나 이런 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이 수출 비중이 점점점 줄면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시안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갑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수출을 하던 것이 지금 중국의 비중은 상당히 많이 서서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베트남 이런 아시안 쪽으로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기회는 활용하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는 필연적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한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 IMF가 성장 전망을 10월 달에 하던 거에서 이번에 1월 하순에 하면서 성장 전망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해서 중국 경제를 상향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그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국가다 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성장률을 1.7%로 이렇게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이 전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저희들이 활용은 10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중국에 너무 과다하게 의존하면서 이 시장 다변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문제인식을 같이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해준 헤럴드 경제 정책부장께서 지지하시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 3대 개혁으로 이제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금 개혁을 국회에서 개혁안을 만들도록 했더니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넘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연금 개혁은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노동개혁은 노동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연금개혁 같은 경우 보험료율이라든가 특히 이제 가입이나 수급연령 조정
그다음에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생산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때문에 이게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이게 엇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정부로 넘어와서 연금 개혁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보다 그 추진력을 갖고 하려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그 조정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 이거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께서 맡아야 하셔야 되는데 좀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가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유연하게 가면서 우리 국민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한테 도움되고 기업도 도움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 여기에는 뭐 아마 이론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특히 연금은 지금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의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은 해야 된다. 이거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누구나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 이제 우리 저출생 고령화 이 문제에서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국회가 그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연금개혁특위가 있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국회에서 최근에 의사결정은 우리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접근을 하겠다. 연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나머지 모수개혁 소위 말해서 이제 얼마를 내게 할 것이냐 뭐 등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시다시피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재정 재계산에 일단 시상 결과를 냈고 3월 달까지 정식 재계산 결과를 창출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이냐. 국회가 정부에 또 주문을 했으니 정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자꾸 차일피일 늦추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답은 대체적으로 지금 아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연금을 이제 곧 받아야 되는 분, 지금 받고 계시는 분, 앞으로 연금을 상당 기간 내면서 미래에 또 받아야 될 분, 이런 분들이 세대 간에 전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대로 둬서는 되느냐, 현재 상황,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 단편적으로는 그때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사회적인 논의를 계속 굉장히 뜨겁게 활발하게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번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가 깃발만 두고 나가서 하자고 그래서도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의 과정을 국회, 정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 논의를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누가 개혁적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부처 내에서는 제가 노동개혁의 문제도 수시로 필요할 때 관계장관 회의를 비공개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율하고 관계장관들하고 예를 들어 뭐 고용부 생각하고 산업부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큰 틀에서는 방향성은 동의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금에 관한 문제도 기재부가 손을 놓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고 거기에 대해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앞으로도 그래 해나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배 코리아 헤럴드 총괄상무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 부동산 PF 부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뭐든지 환율
가격, 뭐 주가,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 떨어질 것이냐, 얼마 오를 것이냐, 이 참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제가 적정 수준에 관해서는 저도 뭐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년간 실거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100% 2배 가까이 올랐고 지금 요 한 1년이 채 안 됩니다만 요 짧은 시간에 거기에 한 25% 안팎 정도가 또 내리고 있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조정을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아마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아마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보면서 시장 수급이나 나름대로 가격 전망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조정 과정이 저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뭐 가격 적정 수준이 얼마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어떠냐 이렇게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뭐 또 시장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또 저도 뭐 거기에 대한 도사는 아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큰 틀은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PF도 역시 지난 5년간 부동산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크게 하나는 시장이 이제 이렇게 많이 가서 집값이 오르고 따라서 또 전세값이 오르고 해서 우리 주택 중산 서민층들의 이 주거 부담 이게 한쪽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것과 함께 같이 움직인 이 거시 지표들 또는 금융 지표들을 보면 하나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 한 2, 3년간에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정책을 쓰는데 그 수단을 굉장히 제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이 방만하게 우리가 더 키워서 무슨 경기를 살리거나 소비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 숙제가 지금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 또 부동산 PF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PF가 제가 기억하기로 16년에 약 50조 안팎이었는데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거의 120조 이상 한 2점 몇 배 정도 이렇게 오른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 지금 이 관리하는 데 부작용이다. 그런데 부동산 PF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금융 관계 수장들하고 계속 모여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는데 지금 전체 사업장 금융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면밀히 쳐다보고 지금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고 그리고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사업장들이 이 시장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는 개별 사업장에 부실이 일어나고 그거를 수속하는 것은 결국은 업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정부가 공적 부문이 하나하나 가면서 전부 받아주고 자금 투입해서 지탱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 그들이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잔치를 하고 파티를 했으면은 그 이후에 수속하는 과정도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시장이 좀 경색되고 시장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보증 프로그램 등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5일만 서울신문 이사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간 주도 성장, 민주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하고 세금을 낮춰서 이제 낙수 효과,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라는 거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전제인데 세계 경제 불확성 뭐 이런 투자의 불확성 때문에 기업들이 나서지 않는 것도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그 민간 주도 성장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를 맞이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그 민간 주도 성장에 대한 중간 점검과 만약에 그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돌파하실지 그런 보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이 5월 10일입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정부의 운영 기조는
뭐 역대 정부가 비슷한 기조로 했는지는 일단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분명히 한 거는 지난 정부보다 차별화되는 것은 경제 운영을 우선 재정 중심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재정 투입해서 빚내서 하는 거 안 한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주체는 역시 민간이고 기업이다. 이 인식을 확고히 하고 여기에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 철학은 이런 거구나. 경제 운영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확산시키고 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나간 과정에 초입에 있다 이런 생각이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현재도 각종 법령 등이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사실은 막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정책 기조는 이야기하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뭔가 탈바꿈해서 이제 제도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과정이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다.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정말 이 재정을 투입해서 그때 자꾸 필요한 경기를 뭐 0.1%, 2% 더 가야 되겠다. 또 정부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직접 시장을 개입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고는 가능하지도 않고 감당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정부보다 저는 민간의 역량이 늘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이 꼽히도록 우리가 정부가 그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정부는 역할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경제 살리는 주체들은 전부 민간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 내 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직원들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밤잠 설치는데 뭐 저희들 같은 공무원,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은 자기 신분에 대한 큰 틀에서 위협은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 잠자고 또 아침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들하고 처절함이 다르다, 절박함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가야 되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 전 세계 선진국이 전부 그런 기조로 가는데 우리만 해서 우리가 정부가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뭐 해줄 테니까 요거 드시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경제 운영 가지고는 안 된다. 다만 정부도 역할이 있죠.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너무 추워서 너무 낙담해서 쓰러지는 것 이런 부분을 바치는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고 나라 지키는데 국민 안전 확보하는데 이런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데 최소한 경제 이 활력 그리고 경제를 미래를 열어가는 그 주체는 저는 민간 기업 그리고 원리는 시장이다. 저는 뭐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해 주셔도 좋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그 철학으로 간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것은 체질 변화기 때문에 기조의 변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서 또 그게 흔들리면은 자꾸 지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인협회 멤버들도 나와 계시지만 저 뒤에 경제부 후배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제 경제부총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제목거리 될 만한 것이 있을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종료 때까지 기사거리 하나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남구 한결의 논설위원께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말 12월부터 경기가 상당히 둔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작년 2.6% 성장 그리고 올해는 1.6% 성장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지금 예상을 벗어나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경은 편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뭐 나름대로 그 당시 또 나름대로 정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추경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한 해에 추경을 4번 할 때도 있었고 뭐 코로나 상황이 설사 있다 치더라도 큰 추경을 한 번 하더니 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한 해에 4번 하는 추경 저도 듣도 보지도 못했고 또 추경을 최소한 2번, 뭐 초기에 한 번 하다가 그다음 2번, 그다음에 4번, 뭐 이게 일상화돼 있는데 더 문제는 추경을 많이 한 것도 문제지만
세상에 1월 달부터 추경하자고 하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국회가 뭐 정부하고 협의해서 잘 됐든 잘못됐든 통과를 시켜준 게 12월인데 1월 달 집행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1월 달부터 또 추경 이야기를 하는 게 현재 국회다. 이거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는가. 과거에 우리가 할 때는 정말 1월, 2월, 3월에 추경 꺼내면 정말 부끄러워서 입에서 말이 안 나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떻게 좀 운영을 해보고 한 5, 6개월 지나면서 무슨 상황이 생겨서 추경 이야기를 꺼내면 꺼내지. 1월 달부터 추경 이야기하는 것, 첫째는 이거 재정 아주 기본 ABC에도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경기 흐름상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 유수 기관보다 조금 낮은 1.6% 전망을 했는데 뭐 1.6이든 1.7이든 1.5든 그 언저리에 설사 있는데, 현재 경기 흐름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망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요즘은 뭐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은 연초일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의 소요가 되게 또 취약계층을 뭐 지원하자 뭐 이런 건데, 아까 물가 걱정을 하셨는데, 추경하면은 지금도 한 60조 빚 내는데 그 빚을 좀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한 30조 더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30조 빚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국채 발행하면 결국은 돈 더 풀려서 물가 오르고, 또 국채 발행하면 그것이 금융시장에 또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전쟁, 대규모 재난, 대량 실업,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추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 그리고 추경은 늘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에 아마 그분들도 되게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보면 아마 좀 여러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그것만 해석을 하면은 금년의 세수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경기가 지금 불확실하고 여전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한 400조 세수 전망을 했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한 해가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수가 혹시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경기 운운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대규모 세수 부족이 생기고 하면은 추경을 세평정을 합니다. 그거는 세입을 경정하기 위한 추경이지 지출을 더하려는 추경이 아닙니다. 금년의 지출은 639조입니다. 그래서 639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400조의 재원 조달이 이게 모자라면은 세입을 경정해서 빚을 더 내 가지고 이 640조를 충당하라는 거지. 이게 세입이 모자라는데 이걸 더해 가지고 예를 640조를 680조, 690조 만들어서 하면은 세입도 부족한데,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뭔가 이 코스에서 이 인용이 됐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야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성 OBS 산업경제팀장 순서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핵심은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 보증을 그 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죠. 그 업무 중복, 이게 두 어떤 대외 채무 보증과 중장기 수출보험의 기능이 같기 때문에 사실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그 공공기관 간의 과당 경쟁이 예상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나온 수익으로 중소 중견기업을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때문에 자칫해서 이런 어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을 때 무역금융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혀버린다면은 전체적인 규모는 확대되더라도 중소 중견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좀 어떠신지 말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게 한편으로는 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작년 하반기에 제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의 어떤 불필요한 기능이나 뭐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이나 통폐합한다는 게 그 원칙이었는데, 여기에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당사자들은 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뭐 편성, 집행권도 갖고 계시고 공공기관 이제 평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소가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논의를 좀 숙성시켜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미시적인 문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공공기관이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한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 중견기업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수출 지원해서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좀 더 하기로 했다 한 거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왜 당신들 더 하냐? 정말 공공기관들 한가하지 않습니까? 종국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그리고 우리가 해외 수주하는데 제대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들이고 수출 많이 하고 여기에 이게 지장을 주는 사업이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해야 된다. 정말 자기가 있는 그 회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영역 안에서만 보고 이 문제를 제기한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여전히 지금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무역보험공사 지금 금년에 아마 260조, 80조 하나요? 그래서 전체 금년에 무역금융 지원을 해서 360조 사상 최대의 저희들이 무역금융 지원하면서 금년에 수출 이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역금융공사는 지금 현재 그들의 미션이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큰 전략적인 것을 해외에서 수주할 때 뭐 보증하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전부 중소 중견의 수출 지원, 수주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금융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논쟁을 해야지 왜 저기서 우리 거 조금 더 하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런 중복되게 양 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에 수출입은행이 안 하던 보증 업무를 하게 돼서 모르겠는데 한 30% 하는 걸 50% 하고 그러면 여기에 예상되는 게 한 10억 불 정도 더 보증이 늘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수주를 500억 불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10억 불을 조금 더 하겠다는데 이거 가지고 기관이 뭘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저는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 데스크에 지 부처 것만 보지 마라. 여기 왜 앉아있느냐. 당신은 국민들이 그 미션을 준 거다. 그러면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네가 네 부처, 네 부서의 이익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 그렇다면 네가 반대하는 그 부서는 네가 그쪽 가서 일을 해봐라. 저는 그렇게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무보도 걱정하는 바는 알겠는데 우리가 업무 중복 과다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운이 필요하냐, 무보가 필요하냐 이 문제지. 이거를 기왕에도 오랫동안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하겠다고 지금 현실에서 하는 걸 가지고 뭐가 일부 기관에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쳐다보면은 야들 뭐 하는 거냐. 저는 걱정 오히려 더 하시지 않을까.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공공기관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시경제, 미시, 부동산 수출입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그 오늘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중부일보에서 그 저희 지역에 계신 언론인들도 오셨습니다. 그 제가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중부일보 경제부장께서 낸 질문이 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여쭈셨고 그리고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께서는 규제 푸는 게 오히려 지역을 경제적으로 소외시킨다. 뭐 이런 또 약간 상충될 수도 있고 관계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질문 응답의 그 맥락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좀 바꿔가지고 그 두 분이 같이 질문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 가지고 함께 부총리께서 대답해 주시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일보 경제부장께서 질문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박미연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께서 질문해 주시면 아울러서 한꺼번에 대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공장을 못 늘리고 증설을 못해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그게 다 전부 결국에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약속을 하고 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어떻게 수도권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마땅한 건지 중소기업들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이번 정부는 어떻게 조금 풀어갈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박미연 실장님.
예, 저는 그 규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얘기했던 규제 완화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이 이제 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이렇게 서울 쪽에 이제 집중을 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의 뭐 관광 산업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의 투자가 줄어드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던 거고, 제가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역 화폐 예산이 작년에 중앙 정부에서 정부 예산 편성하면서 제로로 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살려서 한 40% 정도 더 충당이 됐는데, 올해 보면 강원도의 경우에도 이제 지역 화폐 예산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는 규모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세 예산으로 쓰는 건데 그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면 될 것을 열악한 지방정부 예산에서 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전국의 타 시도에서 다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논란이 나왔지만 고령층의 버스 부담 문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임시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뭐 도시가스비 올리고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국민 세금 가지고 어차피 중앙정부에는 깎고 지방정부에서 다시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올해 내년도 이제 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지방 쪽에 4대 협의체도 있는데 조금 더 자주 만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영어신문 대표를 지금 3년째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그 경쟁력 관련해서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질문을 취합해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 지금 미국으로 무지하게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서 미국은 반도체 공장 짓는데 3년, 한국은 8년 걸린다는데, 그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한쪽은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되고 한쪽은 또 그렇게 되면은 일부 지자체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다른 투자 유치를 원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가 어떤 세법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장을 짓는데 각종 토지 규제, 그다음에 토지주에 의해 지자체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고요. 투자 시기를 놓치면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변하는데 경쟁력에서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기업들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남부에서는 자동차 공장 넘어가니까 타이어 공장까지 지금 제2공장 증설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역대 정권보다 계속 파도로 왔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심지어 베트남까지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외국 기업도 과연 투자를 여기다 한국에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걸림돌을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지방에 걱정해 주시고 또 지방마다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견해도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수도권 쏠림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십 년간 오면서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지방은 뭐 지방 소멸이라는 지금 용어가 확산이 될 정도로 지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럼 또 한쪽에 수도권을 이렇게 규제해 가지고는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국가 경쟁력이 유지가 되겠느냐,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냐, 우리 기업들도 전부 나간다, 이제 입지 못 구해고 사람 못 구해 가지고 다 나간다, 이 걱정이 또 한쪽에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지방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방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게 만드냐, 이 숙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시대 연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재정의 힘도 키워야 되고 지금 권한도 대폭 이양을 해야 되고 지역에 또 특구 형태로 거기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여건 만들어야 되겠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지금 뭐 단성적으로 그 화두는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인식은 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등 지방의 재정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에 당연히 지방의 이 재정 상황 등 고려를 하고 중앙 재정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방은 그래서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시라. 그걸 위해서 지방의 재정이 가는 겁니다. 지금 법인 지방 소득세도 지방세도 있죠. 그리고 지방 소비세도 있죠. 재원을 지금 대거 넘겨주고 금년에도 금년 예상 운영하면서 작년에 세수가 좋고 금년에 일단 세수 전망이 일단 400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가서 내국세 증가분이 있어서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갑니다. 지금 지방으로 가니 포괄적으로 지방 교부세 가니 그거 가지고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해주시라. 거기에서 버스 뭐 이런데 공짜로 하시든지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시든지 등등을 지역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주라. 지역의 모든 사업을 본인 자기네들 필요한 일종의 뭐 지역의 우선순위 아니면 뭐 자치단체 장애 뭐 여러 공약이든 선심성이든 다 하고 필요한 것도 부족하니 중앙에서 손 벌리고 돈 더 달라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 지금 빚더미 빠져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지금 외형적인 지표는 훨씬 좋습니다. 국가는 부채가 GDP 대비 50% 가까이 되는데 지방은 지금 1%가 좀 넘고 해마다 30조 원 이상의 지방 전체는 세계 잉여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중앙정부는 빚더미에 빠져 있는데 뭐 필요하면은 자꾸 중앙에서 돈 주라. 지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지역화폐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화폐가 거기에 더 지방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 스스로 하시라. 지방에 대거 재원을 보내드렸으니 그거 가지고 우선순위해서 정하시라. 이런 취지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고 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시라. 왜 부족하면은 전부 중앙에 와서 돈 달라고 하냐. 그거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몫이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순서인데요. 윤관옥 인천일보 미디어국장께서 상세하게 질문 A4지를 꽉 채워주셨는데 이미 그 답변이 나간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추려가지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처음 서두에 질문과 답변이 여러 번 오갔는데요. 이른바 난방비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금 논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원칙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소신을 강력하게 피력해 오신 게 사실이죠. 1월 추경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셨고 또 특히 민주당에서 이른바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1월 추경 엽시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서민 물가가 폭등한다거나 역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려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적 여론이 좀 비등하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여당에서 일단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서 난방비를 지원합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는 계십니다만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첫째는 중산층까지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그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떤 구체적인 윤곽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라면 평소에 부총리께서 갖고 계신 소신이 다소 꺾이거나 이른바 국민적 여론 또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후퇴된 거 아니냐 소신이 그렇게 볼 법도 한데요.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평소에 건전 재정에 대한 부총리님의 소신이 꺾인 건 아닌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전 재정 그거하고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다. 이번에 하면서 예비비 1,000억을 하고 한 것은 기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전기료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등 예산이 금년에도 대폭 늘어 있었고 요금도 정하면서 이번에 뭐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난방비 부담이 조금 커질 수 있다. 이래서 전기 요금은 지난해 연말에 금년 1, 4분기 올렸지만은 금년에 가스 요금 동결을 했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이제 그거를 문제인식을 저희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쓰고 요금 할인 제도까지 1월 초까지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12월이 유난히 추웠고 많은 양을 썼고 또 요금 오른 것이 한꺼번에 난방비 형태로 국민들께서 받아보시니까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해오던 이 프로그램 가지고 그래도 꽤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 방안을 그때 발표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1,000억 정도를 예비비를 하고 가스공사에서 요금 할인 제도를 더 넣어가지고 약 59만 원 정도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거는 제 소신하고 관계없고 제 소신하고 일관성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계속 해오고 저희들이 추가로 일찍이 했기 때문에 한 거에 추가로 더 플러스 알파 정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거하고는 또 재정 건전성은 추가로 더 빚을 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돼 있는 예비비 일부를 그것도 640조 중에 1,000억을 일부 예비비로 가지고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산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중산층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요금 체계 안에서 소화를 시킬 것인지 등등 포괄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참 논의를 좀 하고 관계기관 간 지혜가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공공요금을 많이 올려놓고 그거를 또 국민들한테 광범위하게 현금 뿌려서 지원한다. 이거는 별로 전공법도 아니고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10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마무리 발언을 한 2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해 오신 기사거리 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오늘 여러 우리 이 분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또 정책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겠다 했는데 역시 많은 생각을 한 번 더 추스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 잘 되새기면서 정책을 하면서 혹시 또 수정 보완할 거 없는지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희망을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낙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늘 심리라고 그러는데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시간이 가면서 금년에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거고 경기는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얘기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저희들 보는 시각도 비슷하다. 세계 경기 흐름도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좌우지간 대한민국 경제도 더 잘 되고 우리 민생도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진행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의 배벌레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